병동복도의 조명이 깜박이던 그 밤, 나는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 때문에 발걸음을 멈췄어요. 새로 오시는 재활의학과 과장님 성함, 이준서. 흔한 이름이 아니었어요. 적어도 나한테는. 10년 전 이 병원 옥상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이름이었으니까요. 저는 서연수예요. 29. 이 작은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한 지 올해로 6년째고요. 강원도 산자락에 붙은 200병상짜리 병원, 이름은 세본병원. 서울 큰 병원처럼 화려한 곳은 아니지만 저는 이곳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할머니가 다시 숟가락을 쥐는 걸 보고 교통사고로 걷지 못할 거라던 아저씨가 지팡이 없이 복도를 걷는 걸 지켜보면서 제 일을 사랑하게 됐어요. 그런데 딱 2주 전, 저는 서울의 큰 재활병원에서 이직 제안을 받았어요. 연봉도, 시스템도, 앞으로의 경력도 여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자리였죠. 결정기한은 딱 14일 남아 있었고요. 10년 전 이맘때 저는 대학병원 실습생이었고 이준서는 인턴이었어요. 옥상 비상계단에서 자판기 커피를 나눠 마시던 스물의 우리는 그가 지방병원으로 파견을 가고 저는 유학 준비를 하던 무렵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한 약속을 했었죠. 그는 웃으면서 그랬어요. 10년 뒤에 우리 둘 다 아무 데도 정착 못했으면 여기서 다시 보자. 저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. 진심으로 믿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. 다만 그 말을 잊은 적도 없었죠. 이상하게도. 그가 부임하던 첫날 아침, 저는 복도에서 그의 발소리를 먼저 들었어요. 발소리로 사람을 기억한다는 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저한텐 그랬어요. 조금 느리고 조금 무거운 그 걸음.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저를 보고 잠깐 멈춰섰어요. 10년이면 사람이 얼마나 변할까 궁금했는데 눈매는 그대로였어요. 연수야.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병동 전체가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. 사실은 아무도 신경 안 썼겠지만요. 첫 며칠은 어색함 그 자체였어요. 회의 시간에 눈이 마주치면 서로 먼저 시선을 피했고 간호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벌써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. 두 분 옛날에 뭐 있었던 사이 아니에요? 저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. 그러다 함께 맞게 된 환자가 있었어요. 82살 할아버지였는데 뇌졸중 후유증으로 왼쪽 팔다리가 마비돼서 재활치료를 받고 계셨죠. 이준서 과장님이 담당이었고 저는 물리치료를 맡았어요. 할아버지는 좀처럼 마음을 안 여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치료실에서 이 과장님이 할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. 할아버지, 오늘 손가락 하나만 더 움직여봐요. 저 사람 봐요. 저 치료사 선생님이 어제보다 더 웃고 있잖아요. 할아버지 덕분이에요. 할아버지가 정말로 웃으셨어요. 저는 그날 밤 당직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 사람이 여전히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참 따뜻하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.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편해졌어요. 야간 당직이 겹치는 날이면 자판기 커피를 나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. 그는 왜 하필 이 작은 병원으로 왔는지 한동안 말하지 않았어요. 서울의 대형 병원 두 곳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는 걸 저는 다른 선생님을 통해 우연히 들었어요. 그 얘기를 듣던 날 밤 저는 묘하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. 저 사람은 더 좋은 자리를 두고 왜 여기로 왔을까? 설마 그 옥상에서의 농담 같은 약속 때문일까? 만약 그렇다면 저는 그게 반갑기보다 부담스러웠어요.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죠. 좋아하면서도 무서운 거예요. 그러다 결정적인 오해가 생겼어요. 원무과 직원이 지나가는 말로 이러더라고요. 이 과장님, 어머님이 이 동네 사시잖아요. 어머님 건강 안 좋으셔서 가까이 오신 거래요? 저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가 여기 온 건 저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 때문이었구나. 옛 약속 같은 건 그냥 지나가는 인사치레였을 뿐이구나. 저는 스스로에게 실망했어요. 10살이나 어린애처럼 굴었다는 게 창피했죠. 그날부터 저는 일부러 그를 피했고 서울 이직 제안서에 서명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어요. 적어도 서울에 가면 이 복잡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. 그런데 결정기한을 사흘 앞둔 밤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 환자가 실려왔어요. 재활의학과 인력까지 총동원되는 상황이었고 저와 이 과장님은 자정이 넘도록 나란히 환자 곁을 지켰어요. 상황이 겨우 정리되고 둘 다 지친 얼굴로 당직실에 앉았을 때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. 너 요즘 나 피하지? 저는 부정하지 않았어요. 대신 물었어요. 어머니 때문에 온 거라며. 그럼 그 약속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던 거야? 그는 잠깐 저를 쳐다보다가 낮게 웃었어요. 조금 서운한 웃음이었어요. 어머니 얘기도 맞아. 근데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. 서울에서 온 제안, 둘 다 너보다 조건 좋은 자리였어. 근데 이상하게 여기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더라.
너 10년 전이랑 똑같이 일하고 있을까 궁금했고, 궁금해하다 보니 보고 싶어졌어. 그게 다야, 연수야. 약속 지키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보고 싶어서 온 거야. 그 말을 듣는데 왜 눈물이 나려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.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솔직해졌어요. 사실 서울행을 결심한 것도 이 마을을,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오래된 감정을 정리하고 싶어서였다고요. 그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반가운 만큼 무서웠다고요.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는 제가 못 믿어왔다고요. 며칠 뒤 저는 서울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. 제안을 거절했어요. 다만 그게 순전히 이준서 때문이라고 말하면 거짓말일 거예요. 그날 밤 응급 상황이 끝나고 저는 할아버지 병실에 들렀다가 할아버지가 왼손으로 서툴게 사과 껍질을 깎으려 애쓰시는 걸 봤어요. 그 순간 깨달았어요.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크고 화려한 병원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 작은 마을에서 누군가의 손가락 하나가 다시 움직이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는 거였다는 걸요. 이준서는 그 결정을 계기로 준 사람이지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어요. 그건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. 결정을 내린 그 주말, 우리는 다시 옥상 비상계단에 올라갔어요. 10년 전과 똑같은 자판기, 똑같이 미지근한 커피. 그가 종이컵을 건네며 말했어요. 약속, 다시 할까?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. 이번엔 약속 같은 거 하지 말자. 10년 뒤를 기약하는 약속 말고 그냥 오늘, 내일 이렇게 매일 다시 선택하는 걸로 하자. 그가 웃었어요. 정말 편안하게. 그거 더 어려운 약속인데? 그러니까 더 진짜 같잖아.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.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. 만약 그가 어머니 일이 아니라 정말 그 옛 약속 하나만 믿고 왔더라면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? 아니면 부담으로만 느꼈을까요? 반대로 제가 만약 서울행을 선택했더라면 이 마을과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평생 후회 없이 정리할 수 있었을까요? 저는 여전히 답을 잘 모르겠어요.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. 오래된 약속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걸 그대로 믿을지 아니면 지금의 진심으로 다시 확인할지 그 선택은 결국 저마다 다를 거라는 건요. 저는 후자를 택했고 지금 이 복도에서 익숙해진 그 발소리를 들으며 매일 아침을 시작하고 있어요.